수확한 생두를 가지고 볶으니까 이게 수분 함량이 높아서 그런지 저렇게 해서 기름이 나올 때까지 볶아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저게 에티오피아 전통장이거든요. 얘네들은 커피를 다 저장에다 마셔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라인더가 없었습니다. 그냥 절구에 넣고 빻아서 완전 미분을 만든 다음에 그걸 주전자에 넣어놓고 끓여서 가라앉히면 됐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커피 농장 가서 체리 딸 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잘 익은 커피를 내 몸 쪽으로 간다. 뒤로 꺾어서 따면 그 자리에는 다시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이게 기후가 선선하면 체리가 천천히 익거든요. 그러면 안에 그 성분의 당분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빨갛게 다 수확한 게 반대로 넘어가서 보면 까맣게 익어 있을 겁니다. 저렇게 이제 잘 익으면 저거를 이제 탈곡해서 이제 수출하는 겁니다. 위아래로 바람이 잘 통하게 이게 아프리카 벽이거든요. 이거 있고 저희 상무이사님입니다. 커피 진짜 신기한 게 당나귀가 저렇게 생도 포대를 얻고 엉덩이하고 딱 때려주면 바로 워싱 스테이션까지 갑니다. 혼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생두를 씻어서 점액질을 다 벗겨서 이제 하는 워시드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 발효를 시킨 다음에 씻어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막 비벼서 냄새 맡아보고 막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그냥 비린내밖에 안 나요. 이때는. 저도 한번 같이 도와봤는데요. 지금 아까는 아이들이 장갑이 없었는데 제가 3M 장갑을 선물해줬죠. 다들 그립감이 너무 좋다고 처음 써보니까. 그리고 이제 잘 씻어낸 파치먼트 상태의 생두를 이렇게 아토카베드에 올려서 골고루 저어서 말려주고 있습니다. 저기 반대편에는 그 써볼통 같은 거를 걸러내면 잘해요. 그래서 저 생도 산에 한번 올라가 볼래?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사진도 한번 찍어봤어요. 저희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아프리카 토속균이 있어가지고 온몸이 간지러워져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유기농 커피고 여기도 생도 여기 커피 농장도 유기농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한테 있는 이 환경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유기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좀 일을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좀 게을러요. 그래서 근데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일하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가치를 알려주고 또 여기 농장주분이 그 무료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4시간을 올라가야 되는 거리를 조그만 애들이 양쪽으로 그 흙바닥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쟤네들이 설마 학교 가나 했는데 그 4시간을 걸어서 이렇게 산속에 있는 학교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광등도 없고 펜도 없고 오로지 칠판만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 계시는 농장주분이 우리한테 돈을 안 보내줘도 되니까 물체랑 필기구만 보내줘도 우리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쇼네 농장을 체험하고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내년 카피쇼에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제 핸드폰으로 혹시나 전화할 일 있으시면 이 노래가 흔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필리핀에 드디어 제가 버킷리스트였던 그 봉사활동을 하러 다녀왔는데요.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커피머신 엔지니어 기술을 거기 있는 청년들한테 알려줘서 이 친구들이 이걸로 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한번 다녀왔는데, 제 친구 크리스가 되게 좋은 카페를 한번 소개시켜줘서 여기가 따가이따이라는 그쪽의 지역에 호수예요. 지금 활화산인데 화산이 아직 터져요. 근데 걔네가 터지면 그 수도까지 분진이 날아갑니다. 그 활화산 앞에 스타벅스에 데려다 줬는데 제가 너무 멋있어서 기분 좋게 요거 한번 보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와, 이래서 여행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와, 진짜 볼 때마다 가슴이 뻥 뚫려요. 저기 원숭이가 가끔 출몰해가지고 원숭이 나오면 거기 알바생이 나와서 얼음을 원숭이한테 던져요. 그럼 원숭이가 도망가요. 아무튼 자,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기농 원두커피 대표기업 카페다의 고도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개인 카페 계획에 필요한 실전 지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카페 창업을 할 때 실제 내 앞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첫 단추를 잘 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 좀 시야를 넓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기농 원두커피 전문기업 카페다는 그 민속촌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속촌 앞에 저희 사옥이 있는데요. 1층에서 이제 생두 창고, 커피 머신 외 장비 창고, 그다음에 카페, 2층에 세미나실, 그 뒤쪽에는 이제 로스팅 공장 해가지고 커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다 한다고 해서 카페 다도 있고요. 차, 닭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닭자에서 주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2008년도에 이제 설립돼서 제가 여기에 2009년도에 수강생으로 들어갔어요.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유기농 컨셉을 처음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커피맛 누가 알아라고 하는 그 시기에도 저희는 건강한 먹거리는 계속 성장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기농 커피를 모집했는데요. 당시 1kg 납품단가가 4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농이라는 게 전 세계 생산량의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급이라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두창고 가보면 빨간색, 노란색, 녹색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창고가 비면 빨간색 딱지가 딱 붙는 순간 다 긴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장인데도 건강한 먹거리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아이콤이라는 그 독일의 이제 유기농 단체인데요. 저 단체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유기농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소작농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농이란 거는 주변에 공장이 있으면 안 되고 뭐 하수 처리가 돼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공장이 들어설 때 우리가 가서 여기다 세우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좀 싸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를 후원하고 있어서 우리는 고객님들한테 여러분은 지금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멋과 스타일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회 후원이라든지 대회에 이제 나가서 수상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왔는데요. 다른 것보다 커피 관련해서 좋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도전을 매년 해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바리스타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점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학원 강사한 다음에 학원에서 로스팅 교육이나 라떼아트나 뭐 핸드드립 이런 거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는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대표님께서 너 그럼 이제부터 커피머신 엔지니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커피머신에 대해서 네가 알게 되면 비로소 커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멋있는데요 하면서 2013년도에 이제 이태리에 있는
일렉트라라는 커피 머신 공장 가가지고 거기서 커피 머신 엔지니어를 배워서 한국에 와서 근데 컨설팅을 시작하니까요.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학원에서는 잘 배우셨죠? 이제 화이팅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화이팅 하고 난 다음에 가서 기계를 설치해주고 실제 장사가 될 때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 관계가 한 10년이 유지가 되니까요. 저도 이런 상권에서 이런 스타일로 가게를 하면 이 정도 매출이 나는구나를 배우고 저는 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얻은 지식을 그 점주님한테 또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기회를 드리고 이런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돼서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커피를 가면 좋을 나라는 에티오피아, 케냐,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이태리, 필리핀도 다녀왔고요. 그러니까 공부해볼 만한 데는 좀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인스톨이 들어가잖아요, 장비를. 그래서 이원일 셰프가 하고 있는 파파도너스나 비밀 베이커리에도 제가 장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평택에 있는 150평에서 300평짜리 카페를 아예 커피 모르시는 분을 모셔가지고 A부터 Z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용인에 600평짜리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 로스팅 공장 파트를 제가 이제 컨설팅 해드렸고요. 장비도 납품이 됐죠. 여기는 부지가 만평이에요. 산을 깎아서 카페를 만들더라고요. 저 카페 여기다 할 겁니다. 그래서 산인데 그게 오늘날 밀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극장, 이태리 레스토랑, 베이커리, 그 다음에 스몰 웨딩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그리고 거제도에 있는 홈페이지 시바구이 카페라든지 전라도 광주의 가비 로스팅, 부산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의 이제 휘고인데요. 여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그 가족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좋고 어머니가 라떼아트 이제 선수로 지금은 또 이제 다른 대회도 좀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따님들이 그거를 따라서 또 라떼아트 대회를 나가고 그래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고 빵도 맛있습니다. 타임슬라이스 제가 컨설팅한 카페 한번 영상 한번 보고요. 이거는 타임슬라이스 이게 주차장 운이 따르면요 건물 앞쪽에다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으면서도 또 여기가 외지다 보니까 좀 길거리에 좀 주차를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차가 유입이 되더라고요. 요 반대편에 있는 데는 공터라 차가 저만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운이 약간 좋았던 것 같아요. 주차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온실 카페고요. 저 천장이 앞뒤로 움직입니다. 천장이 앞으로 갔을 때는 테라스에 비가 오고 잠깐 멈췄는데요. 여기 지금 앞쪽에 보면 9명, 바가 10m예요. 바가 10m인데 처음에 9명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가 매출이 얼마 나올 때냐면 일매출 700만 원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설거지 하시는 어머니들 2명, 그 다음에 나머지 바리스타 분들을 채웠었는데 이렇게 해야 돌아갔던 이 카페가 지금은 바에서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나오는데도 그걸 또 쳐낸다고 하더라고요. 베이커리가 처음에는 6명이 일을 했었는데 그것도 노하우가 생겨서 2명으로 해서 기존에 6명 일할 때랑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대요. 정말 다리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바 설계를 제가 같이 도와드렸고요. 정말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면 처음 카페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카페 투어를 많이 하실 텐데 대부분 완성되어 있는 카페잖아요. 그 완성되어 있는 카페를 보면서 정보를 많이 얻으실 텐데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실전에 투입이 되면 여기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이 빈 공간을 내가 어떻게 채워야 될까? 바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다 테이블을 몇 개를 놔야 되고 여기서 진짜 정확하게 느껴질 겁니다. 실제 여기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주변을 한번 여기 송도거든요.
쓱 한번 들어서 저한테 또 영상을 보내줬죠. 무슨 얘기냐면, 팀장님 여기 될까요? 여기서 카페 하면 될까요? 여기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데 여기서 될까요? 하면서 상가가 이미 거의 계약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쿵쾅쿵쾅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사람 만나는 거, 인테리어 업체, 그 다음에 장비 업체, 모든 거를 내가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람만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그 시야가 넓으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구나 아니구나, 이 사람이 실력이 있구나 없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커피 머신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커피 머신을 저렴한 걸 살 수밖에 없는데 저렴한 걸 사면 진짜 커피가 맛이 없을까? 그럼 어떡하지? 근데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돈이 많아도 이거 정말 이렇게 3천만 원짜리 장비를 사야 될까? 라고 의심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인 걸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이 머신은 300만 원짜리 머신이든 3천만 원짜리 머신이든 결국에는 에스프레소 오넥과 스팀 밀크를 만드는, 스팀을 만들어내는 그 두 가지 기능에 집중하고 있는 머신입니다. 그러면 되게 단순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가정용 머신에서도 90도의 국이 한번 나가요. 보시면 이태리에 있는 국립 에스프레소 연구소에서 머신에서 나오는 물이 88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면 맛있대요. 그리고 추출압은 9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면 맛있대요. 그리고 추출 시간은 25초에 25ml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안에 본주에 들어오는 커피가 맛있다고 합니다. 이태리에서. 그러면 이 온도랑 압력은 가정용 머신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머신을 고민해야 되냐면 많은 고객님들이 왔을 때 그 모든 고객님들이 내가 의도한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가야 되는데 온도에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머신을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의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에스프레소 머신 중에서 가장 기본형 머신이거든요. 그래서 단일형 보일러라고 해서 보일러 하나 가지고 뜨거운 물 끓이고 그 다음에 푸시푸시 스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열교환기가 이 안에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관통을 하고 있는데 이 열교환기 통해서 커피를 내리는 추출물까지 나옵니다. 한마디로 보일러 하나로 뜨거운 물, 커피 추출, 우유 스팀까지 한 번에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가 찬물이 들어왔는데 이게 찬물이 들어왔을 때 이 열교환기를 통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열교환기가 용량이 작게는 250ml에서 크게는 500ml까지 됩니다. 근데 이 작은 이 열교환기를 통해서 찬물이 들어가면 이 중탕이 되면서 이 물이 보일러에 있는 물 온도만큼 이제 올라가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커피를 내리는 물은 직수입니다. 직결로 연결되어 있고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열교환기 통해서 데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물이 들어와서 나오기 때문에 열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데, 자 실제로 제가 매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자 잠시만. 그러니까 찬물이 들어와서 뜨거운 물이 되는 건데 이게 한 500ml 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제가 한 잔 세팅할 때 한 90ml의 물을 가지고 세팅을 하고 커피를 내리면 커피가 보통 우리가 요즘에 18에서 20g 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커피가 그 90g의 물 중에서 20g을 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추출이 되면 이제 20에서 30ml 정도의 물이 로스가 발생하니까 결국에는 60ml가 이제 추출이 되는 건데, 그러면 30ml, 30ml에서 에스프레소 맞잖아요.
지금 온도가 한 5번 정도 되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5번 되니까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다섯 번 정도 연속으로 물을 내리니까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많은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처음에 드신 분은 아까 96도였거든요. 처음에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와 커피 진짜 진하다. 그리고 5번 넘어서 드신 분들은 이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 단맛이라든지 쓴맛들이 좀 덜 추출되면서 산미가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감춰졌던 산미가. 나는 산미가 느껴지는데 너는 진하다고. 나는 진한데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250ml에서 500ml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90ml를 세팅하면 5번 정도 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500ml의 열교환기는 굉장히 큰 겁니다. 보통 이거보다 작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머신을 사용할 때는 온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감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급형 머신으로 하면 바쁜 시간에 그럼 온도가 떨어져서 맛이 편차가 생기겠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머신은 그래서 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른쪽을 썼으면 다음에는 왼쪽을 써줘서 얘가 열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업장에서 커피를 내릴 때 오른쪽에 그라인더가 있으면 주구장창 오른쪽만 내리고 왼쪽에 그라인더가 있으면 왼쪽만 주구장창 내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대편은 온도가 뜨겁고 왼쪽은 온도가 낮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직원분들한테 유지보수 관련해서 기계 오래 쓰려면 번갈아 가면서 써야 돼가 아니라 커피 맛을 위해서는 무조건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된다. 그래야 온도가 유지가 된다. 라고 교육해서 커피 맛 때문이라는 걸 교육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괜히 막 오래 쓰려면 하면 안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진짜 맛있다는 걸 알려주면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잘 전달해서 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연속으로 5번 연속으로 뽑는 일은 없습니다. 커피를 한번 뽑고 나면요 다시 이제 포토필터를 분리해서 커피국을 제거하고 닦고 담고 하는 동안 열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뽑을 때는 요즘에는 자동 템핑기까지 등장하면서 속도가 엄청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딜레이가 정말 프로 바리스타가 하게 되면 한 15초 정도 딜레이가 나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냥 간만 잡으라고 계산한 거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보진 않으셔도 돼요. 자, 1kg를 이제 1000g인데 이거를 20g씩 담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한 50잔 정도 납니다. 약간 로스도 있다고 가정하고 18에서 20g 담는데 50잔 정도 했을 때 보통 이제 저는 매출 물어보기가 미안한 카페들 많잖아요. 장사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긴 한데 오늘 원두 몇 봉지 개봉하셨어요? 그랬을 때 1kg 개봉했어요 그러잖아요. 한 봉지 깠어요 그러면 한 20에서 30만 나왔겠구나 하면서 대략적인 매출을 좀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음료만이에요. 커피 음료만. 이 50잔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50잔이 뭐냐면 저게 일정한 시간에 몰렸을 때 이제 커피 머신을 고민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카페 창업을 계획할 때 나는 한 60만 원 정도는 벌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들어가는 상권이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점심시간에 몰리는 상권이다. 근데 내가 매출을 하루에 한 60만 원 정도 계획한다. 그러면 점심시간 동안 이 매출이 만약 발생한다. 100잔 정도를 뽑는다. 그랬을 때는 손님이 진짜 많이 오는데 왜냐면 우리가 좀 능숙한 바리스타가 커피를 뽑아서 그거를 뭐 레벨링까지 하고 탭핑하고 뽑아서 그거를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고 뚜껑 닫고 나가는 데까지 1분 20초에서 30초가 걸려요. 그럼 그거를 이제 1시간으로 계산하면 50잔 정도에서 60잔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미친 듯이 뽑아야지 나오는 겁니다. 쉼없이 뽑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머신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쉼없이 뽑는데 얘가 2시간을 버틴다. 그랬을 때 온도 편차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머신이 뭐냐면 이랬던 구조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인 보일러 시스템에서 이 끝단에 추출하기 전에 마지막에 1리터 정도 되는 보일러를 한번 달아볼까? 그러면 두 번 끓이니까 온도가 유지가 잘 되겠네.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멀티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라마르조코나 이제 슬레이어 같은 이런 머신들은 스테인리스 보일러를 사용하면서 듀얼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보일러를 두 개를 달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라마르조코 같은 머신이죠. 이런 머신들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보일러의 스펙을 올림으로 인해서 온도 유지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 그 이상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다른 머신들은 보시면 이게 모터 펌프인데요. 이 펌프가 지금 하나 있는 머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모터 펌프를 가지고 1그룹, 2그룹, 3그룹을 동시에 작동하게 되면 약간의 압력이 0.5바에서 1바 정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추출 압력이 낮아지는 거는 사실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추출 압력이 이제 10바를 넘어가고 11바를 찍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캐치를 못하고 그라인더 세팅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원두를 갖다 넣어도 무조건 쓴맛이 납니다. 정말 제가 커피 머신 이제 납품도 하고 원두 납품도 하고 있는데 저는 공격적인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원두로 자리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안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되게 큰 기업이거든요. 우리 원두가 너무 맛이 없는데 그 맛있는 원두 좀 한번 갖고 와봐라.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이 갔죠. 가서 우리 커피를 이제 그라인더에 넣고 분쇄도도 이렇게 좋은데요. 왜 맛이 없지? 하면서 저희 커피를 딱 세팅해서 쫀쫀하게 잘 나오는데요 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해가지고 딱 마셨는데 너무 쓴 거예요. 우리 커피가 이렇게 맛이 없었나? 해가지고 왜 그러지? 분쇄도 아닌데 브람스도 맞는데 혹시 해서 딱 봤는데 게이지에서 압력이 11바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9바로 낮춰주는 순간 커피가 자연스럽게 맛있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고민이 생겼죠. 이렇게 되면 앞전에 했던 커피도 맛있어지니까 이제 우리 원두는 안 쓰겠구나.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맛있어졌으니까. 그래서 저희 원두가 납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맛있어졌죠. 네. 아무튼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자, 커피가 내려오는 걸 한번 투명하게 봐볼까요? 저렇게 천천히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젖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이제 추출이 되죠. 이제는 머신이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아까 그 압력을 얘기하다가 이거는 키스바드 웨스턴의 그 스피리시널 머신인데 멋있죠, 우주선처럼. 저기는 모터 펌프가 3그룹이 펌프가 4개예요. 개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추출을 하든 간에 압력은 꾸준하게 유지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집중한 게 이제 커피를 어떻게 추출해낼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게 인퓨전 기능. 잠깐 뜸을 들여서 그 다음에 충분히 적고 난 다음에 농축이 됐을 때 그때 추출을 하자. 그 다음에 가변화. 처음에는 약한 수압으로 커피를 천천히 해서 다 적셔서 엑기스가 나올 때 그때 압력을 걸어보자 해서 커피 맛을 더 완벽하게 끌어달라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이 드는 게 저런 기능이 있으면 커피가 맛있나 보다 라고 하겠는데, 자, 이렇게 저는 약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핸드드립 뜸들이고 커피 내리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드립처럼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근데 어떤 상권은요, 이런 맛이 통하는데 어떤 상권은 강렬하게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냥 스타벅스처럼 진하고 콤포즈나 메가커피나 이런 데에 뒤처지지 않는 그 바디감, 이런 게 필요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왜 이렇게 커피가 순둥순둥하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내 취향이 아닐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그냥 클래식하게 한번 내려오잖아요. 국에 걸어서 딱 내렸는데 이 맛이야 라고 한다면 굳이 인퓨전이랑 이런 기능들이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가서 내가 쓸 커피를 가지고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내려보고 저는 인퓨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보급형 머신 써도 되는 거고요. 이거 좋은데요? 라고 생각되면 이제 이런 급의 기계까지 가면 되겠죠. 근데 저런 머신들이 보통 이제 1000만 원
중후반에서 나타나고 좀 저렴하게는 뭐 심해도 있지만 좀 한번 하이엔드급으로 써보시고 싶다 했을 때 일단은 엔트리가 1,760만 원 라마로 줬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 머신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매장이 바쁠 거라고 생각하면 3그룹부터 생각나잖아요. 근데 3그룹은 바리스타 몇 명이서 내리죠? 한 명이서 내려요. 그러면 속도를 올린다고 하면 사실 3그룹 한 대를 놓는 게 아니라 2그룹 두 대를 놓으면 그러면 2명이서 뽑게 되죠. 비로소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예를 들어서 계획하시는 카페가 외곽 쪽에 있는 좀 공간을 두고 있는 카페다. 그랬을 경우 좀 이렇게 뷰가 좋은 카페 이런 데 있을 경우 주말 장사가 주력이라고 하면 저는 더더욱 머신은 두 대를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외곽에 있는 좀 대형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말 장사를 합니다. 하지만 커피 머신 엔지니어들은 주말에 쉬죠. 주말에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매출이 피크를 찍고 있는 그 시점에서 머신이 고장났다. 그러면 커피를 못 파는 겁니다. 근데 한 대가 더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일단 전화 돌리고 난 다음에 고장났어요? 그래서 계속 뽑을 수가 있죠. 장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카페 컨설팅을 할 때 가장 핵심은 장사가 멈추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여기가 지금 150만 원 정도 매출이 난대요. 한 30평 정도 매트는 매장인데 근데 이번에 한번 300만 원짜리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여기 세팅할 때 제가 그래서 머신을 이렇게 두 대를 양쪽으로 했는데 앞쪽에 메인에서는 이제 잘 나가는 음료를 뽑고 뒤쪽에서는 이제 스팀을 하는 음료들을 주로 뽑거든요. 이게 장비가 두 개 합쳐도 1,000만 원 초반밖에 안 돼요. 머신 두 대가. 근데 얘도 멀티 보일러거든요. 보일러가 3개짜리예요. 근데 이렇게 세팅할 수 있고 머신 아래 제빙기, 이 머신 뒤쪽에도 제빙기, 그리고 반대편에 스무디 만드는데 제빙기 해가지고 제빙기가 3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0kg급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세팅을 저는 좀 추천을 드렸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한 상권에 들어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장사하면 저는 장사의 주기가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5년 안에 원금 회수 못하면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그 정도 내가 5년 정도 했으면 누군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고 있거나 매출은 유지되거나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매출을 창출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5년 동안 커피 해보니까 전문가가 된 거예요. 아, 나 교육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카페는 하루 종일 바쁘지 않아요. 한가할 때 저 뒤쪽에 있는 서브 머신으로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육을 할 거냐? 저는 이 전략을 좋아해요. 40대, 50대가 창업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40대, 50대는 일을 해볼 기회가 없어요. 아무도 안 써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 40, 50대 되는 분들이 매장에 와서 뒤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실제 장사될 때 이번에 음료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해서 장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을 한다면 이거는 저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얘기해서 충남 도령에 계시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몰라. 그랬던 분이 한 7년 지나니까 저한테 이번에 누구 카페 창업한다는데 내가 교육했어. 소개시켜줄게. 하고 오픈을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더니 뒤에서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서 교육을 하시고 지방일 경우에 더더욱 아카데미도 별로 없을 뿐더러 장사는 더더욱 배우기 힘들어요. 저는 이 시장을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재밌거든요, 교육이. 교육은 마천율이 재료비는 따로 하면 100%입니다. 자, 그랬을 때 수많은 커피 머신에서 이제 어떤 걸 또 구매하냐? 여러분들이 조금 스마트해진다면 1,000번은 머신인데요. 그러면 아이고 좋아요. 그러면 위에 뚜껑 한번 열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열어봤을 때 보급형 머신의 핵심은 유지보수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부품들이 시꺼먼 이런 전기 부품들이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건 AS하기 쉽죠. 장사하고 있는 중에도 잠깐만요 하면서 위에 교체하면 돼요. 그러니까 손이 잘 들어가는 머신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머신을 하나 컨설팅을 받았는데 처음 보는 머신이에요. 주변에 물어봐도 모른대요. 그랬을 때는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머신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모모 커피 머신 부품 검색을 했을 때 부품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꽤 많네? 그러면 납품받은 데서 나랑 의가 상해서 틀어졌더라도 부품을 구해서 수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로깅을 검색해보니까 굉장히 최신 글로 해가지고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납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가 상해도 그러면 이쪽 분한테 한번 의뢰해보면 저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면 계속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피 머신 그라인더도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여기서 그 타사로 비교하면 이제 이거는 안 되니까 한 제품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라인더가 요즘에 80만 원대도 언더로 돼 있고요. 100만 원 초반도 있고 100만 원 중반, 그 다음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라인더는 어떤 거지? 생각해보면 커다란 모터 위에 아랫날, 윗날 그래서 맷돌처럼 갈아주는 거죠. 이게 그라인더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모터의 힘과 80만 원짜리입니까? 혹시 모터의 힘은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이런 머신들과 그 다음에 보시면 분쇄 능력도 각 머신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64mm, 75mm. 날이 커지니까 하루에 3kg까지 분쇄할 수 있고 속도가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은 75mm인데 티타늄 날로 가니까 안에 강성이 세지니까 더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하루에 갈 수 있는 양도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가형을 고민한다고 하면 날의 크기와 모터의 힘을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같은 값이면 티타늄, 그리고 같은 값이면 날이 더 큰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60만 원 이상대부터 그라인더는 사실 거기서부터는 좀 이름이 있는 그라인더라 성능들이 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그라인더는 어떤 게 있냐면 디테일이 좀 많습니다. 분쇄된 원두가 나올 때 그 뭉침을 잘 풀어주고요. 정전기 같은 걸 좀 더 억제해주는 것도 있고요. 딱 비싼 그라인더를 딱 포토필터 꽂고 딱 놨을 때 가운데로 정확하게 소복하게 쌓여주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분쇄 속도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으깨잖아요. 갈잖아요. 그럼 비비기 때문에 발열이 생깁니다. 나중에 그라인딩을 이제 분쇄도 세팅을 할 때 한번 손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한 두세 번 손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파우더가 따뜻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바로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향이 날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분쇄 속도가 빠르게 중요하고 안에서 쿨링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열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아시는 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날의 사이즈나 이런 감성을 보게 되면 그 교환 주기도 날의 사이즈랑 그 다음에 티타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더 많이 갈 수 있는지 반년에 한 번 가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가는지. 근데 그거는 사실 원두 얼마나 쓰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강성이랑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더 오랫동안 쓸 수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제빙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여러분들 제빙기 선택할 때는 내가 얼마를 벌고 싶은지를 꼭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상권에서 나는 이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를 선택했을 때 만약에 거기가 이제 6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일 매출이. 그러면 얼음이 모자라요. 그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자, 공냉과 순냉이 있죠. 50kg라고 돼 있어서 나는 50kg짜리 제빙기를 샀구나 생각하겠지만 얼음을 저장하는 공간은 절반입니다. 그래서 25kg가 저장이 돼요. 근데 우리는 바쁠 때 러시타임에 25kg로 쓰는 거예요. 50kg로 쓰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음이 몇 알이냐면 25kg가 한 1000알 정도 되거든요. 그 1000알을 또 나눠보면 60잔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매출이 넘어가는 순간 얼음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빙기를 어떻게 계획하냐면 40, 50만 원이 이제 나오게 된 경우에는 얼음이 부족할 수 있으니 내가 매출을 60만 원대까지 하고 있다면 제빙기는 2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후원장하나요? 지금 단돈 100만 원이 아까운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제빙기 한 대를 먼저 두고 장사가 되는 걸 지켜본 다음에 제빙기 한 대 더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을 바 아래에 짜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배수까지만 미리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얼음 부족하네 50kg 하나 더 넣어주세요 해서 딱 붓는 순간 물만 연결하면 바로 100kg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그 빈 공간은 박스, 컵, 빨대 이런 걸 저장할 수 있는 그냥
저장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가올 그 매출에 대비해서 빈 공간을 만들어두면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바 100kg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언더바로 해서 100kg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여기서 페이크가 있죠. 언더바로 한 80kg대를 딱 넣어놨더니 저장용량은 30kg, 35kg, 저장용량 30kg. 딱 10kg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점심 때. 그래서 100kg급 언더바에 넣었을 때도 얼음이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생각하고, 만약에 언더로 했을 때 얼음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싶다. 오히려 50kg 두 대를 넣는 게 25, 25 하면 50kg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하는 꿀팁이죠. 자, 그 다음에 그쵸. 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는데, 여기서 뭐 수동 같은 경우에는 고장나도 되게 수리가 쉽다라는 거, 앞에 있는 꼬다리 이제 빼서 이제 교체하면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자동 온수기를 고민할 때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추출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는 온수기는 이런 게 있어요. 뜨거운 물을 볶고 나면 아이스함에 바로 볶을 때 미지근한 물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얼음이 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로, 그 다음에 상온수, 온수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걸 사셔야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2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2구짜리네, 이거 사면 되겠네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수동으로 물을 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뜨거운 물, 그냥 식수. 근데 제가 자동 온수기를 납품하고 쭉 보니까 한 번쯤은 꼭 고장이 납니다. 물이 안 열린다든지 샌다든지 그런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기사 부를 동안 안에 물은 다 끓어있는데 물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동 기능이 장착되어 있으면 고장났어요 오세요 하는 동안 수동으로 그냥 물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온수기를 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커피 머신 장고장 없이 이제 관리하는 방법 살짝 알려드리면, 그 추출과 관련된 거를 꼭 그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머신의 그룹 헤드를 뺀 건데, 포토필터를 제거하고 여기 그 배를 제거하고 지금 찍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백플러싱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백플러싱을 위생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샤워 스크린과 샤워 홀더를 청소하는 건 맞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이 3웨이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아이를 청소해 줄 겁니다. 이 아이가 핵심이 뭐냐면 물을 열어주고 닫아줘요. 그럼 얘가 때가 껴가지고 못 열어주잖아요. 그럼 멀쩡한 머신에서 커피가 추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품 청소를 하는 목적은 앞에 물이 나오고 뒤로 쪼르르, 앞으로 물이 나왔는데 뒤로 쪼르르, 저 밸브를 한번 씻어주죠. 여기서 아예 설명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약품 청소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를 그 매니저들한테 얘기할 때 왜 해야 되냐면, 뒤에 물을 열어주고 잠가주는 아이가 커피의 때로 인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커피가 추출됐을 때 추출을 딱 멈추고 나면 그 안에 그 엄청난 구기압이라는 힘이 갇혀 있어요. 근데 이게 갇혀 있으면 포토필터를 딱 열잖아요. 그러면 커피가 퍽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 터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 뒤에 있는 3웨이 솔레노이드 밸브로 앞으로 밀고 있던 압력을 뒤로 빼주기 때문에 이게 안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게 뒤에가 막히거나 고장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도 커피 딱 추출하고 열었을 때 커피가 퍽 하고 터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 청소를 매일매일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커피 오일로 이 부분입니다. 물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애가 이 플런저라는 애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커피를 계속 뽑으면 이렇게 꺼멓게 커피 오일이 여기 껴요. 그러면 이게 실린더 안에서 움직이는데 여기 커피 오일이 계속 껴가지고 이게 안 움직이게 된다면, 그러면 커피 추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라인더 프레 청소 같은 경우에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라인더 분해 청소를 매일 하시는 분을 봤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시면 너무 좋은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안 되면 한 번이라도. 왜냐면 이게 위에 호퍼를 열고 보면 안에가 보여요. 그러면 이게 청소기로 쭉 빨아당기면 왠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 하니까 커피때가 안 보이네. 그러면 이제 됐다 하고서 끝내시는 분인데 이거를 딱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그라인더 날을 딱 열면 그 그라인더 날 뒤에 묵은 커피들이 쫙 해서 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냄새 맡아보면 완전 쩐내 나거든요. 그래서 커피 그라인더 안에서 안 좋은 냄새를 풍길 수 있으니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청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가성비로 커피 맛을 낼 수 있는 거는 저는 정수 필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머신을 사게 되면 머신 사시면 필터는 저희가 서비스로 드려요를 많이 얘기 드릴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 필터는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렴해도 카본 필터는 맞아요. 그래서 염소 냄새라든지 물맛을 딱 먹었을 때도 괜찮은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 머신 장비 보호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 필터를 사용해서 커피 머신을 한 3년, 4년 쓰면요. 안에 스케일이 막 덕지덕지 생기기 시작해요. 물을 끓이니까. 전기포트에서 보면 안에 허옇게 끼는 그런 스케일이 머신 안에 계속 껴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평균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됐을 때는 그 스케일로 인한 머신의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5년차 됐을 때는 부품의 고장과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20만원 중반대입니다. 좀 좋은 필터라고 하는 게 20만원 중반 정도 되는 커피 머신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안에 스케일이 엉겨붙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머신을 더 건강하게 오래 쓸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맛이 좀 차이가 나는데 카본 필터에다가 거기다 스케일을 좀 억제해주는 그런 인산염을 넣어가지고 하는 필터가 있는 반면에 그 연수 필터라고 해서 이거를 소프트너라고 하죠. 물을 좀 TDS를 좀 낮춰주는 이런 필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치느냐? 둘 다 머신 보호를 해주는 건 맞는데 물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수를 했을 경우에 약간의 TDS가 낮아지고 인해서 커피가 쓴맛이 줄어들고 그리고 쓴맛 때문에 못 느꼈던 기분 좋은 산미가 싹 살아나면서 산미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커피를 만듭니다. 근데 무조건 그렇게 내가 먹고 있는 커피가 맛이 그렇게 바뀌면 좀 아쉬울 수가 있잖아요. 바디감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거를 나트륨 필터로 하게 되면 연수도 되지만 그런 맛들을 살려주는 필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카본 필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물맛, 그 물맛이 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청약일 수 있는데 저는 그 머신을 고가로 살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머신이 아마존거나 이런 하이엔드 머신이 내는 퍼포먼스를 낸 것처럼 맛이 나는 거는 정수 필터로 세팅할 겁니다. 머신은 보급형으로 하되 필터를 아주 좋은 걸 사가지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필터 회사에 저희 원두가 있는데 이 원두에 맞는 정수 필터를 고르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세요 라고 하면 가서 거기서 펌핑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네 원두 주세요. 분쇄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수소이온 필터, 나트륨 필터, 여기는 카본 필터입니다. 맛 보시죠. 어떤 맛이 좋으세요? 와 나는 나트륨이 너무 맛있네. 나트륨 필터가. 어떤 분은 저는 수소이온 필터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산미가. 어떤 분은 저는 그냥 카본이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실제 제가 컨설팅 했던 방법이고 모시고 가서 저 원두 갖고 오세요. 그래서 자 드셔보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나는 나트륨 받으니까 카본에는 손도 안 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트륨 필터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바로 현장에다 설치해드렸죠. 그러면 자기가 가장 만족스러운 맛을 낼 수 있는 필터를 찾아서 장착을 했으니 장사할 때 자신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딱 그 맛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물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비도 보호되고 맛도 좋아지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여기는 구멍이 막혀 있죠. 이게 이제 지글러라는 건데 커피가 구기압이라는 압력이 빡 하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커피가 팍 하고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압력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치글러입니다. 지금 확대해서 와서 그렇지만 이 구멍이 바늘구멍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스케일이 발생해서 동동 떠다니다가 여기 우연히 톡 하고 얹어지는 순간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커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스케일 억제가 되는 필터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문제들을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소프트너랑 그 다음에 스케일 억제되는 필터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 하트 뿅뿅 해가지고 하트 다 가져가 이런 거 해놨잖아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머신 끄고 상단부 그냥 스패너로 열어서 딱 열면 구멍이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바늘로 긁어주면 그날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엔지니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엔지니어 바빠서 한 3일 동안 못 온다. 그럼 한쪽 부분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직원을 채용했는데 아 그거 제가 뚫을 수 있죠 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하트.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진짜 너무 좋은 직원인 거죠. 그런 직원. 아니면 여러분들이 배워두면 마음이 정말 편할 겁니다. 이태리에 가서 커피를 먹었을 때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모든 카페에 있는 커피가 다 맛있다라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이태리는 법적으로 3유로 이상 받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 하루에 한 5잔 마시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커피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더 막 잘하려고 하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면 원두 회사에서도 카페 창업했어? 그러면 내가 머신 줄게 하면서 머신을 줘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태리 가보면 그렇게 머신에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커피가 맛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보니까 얘네들은 물이 너무 센 물이다 보니까 TDS가 막 400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소프트너를 안 달면 머신이 제가 포항에 머신 설치한 게 2달 만에 완전 오염이 돼가지고 머신이 거의 못 쓰게 될 정도로 막힌 적이 있어요. 바닷물은 상수도가 아니래요. 그걸 모르고 어렸을 때는 그냥 카본 필터 하나 달았다가 납품하고 2달 만에 머신이 멈추는 게 어딨냐 뭐 내려와 그래가지고 바로 비행기 타고 갔죠. 갔는데 열었는데 와 완전 푸딩딩한 거예요. 머신이 다 스케일링 다 해서 다시 쓸 수 있게 해드리고 머신은 좋은 필터를 2개를 달아드렸죠. 그래서 이제 생각된 게 왜 맛있나 했더니만 연수 필터를 공장에 가보니까 그냥 기계 한 대에다 쓰더라고요. 그러면 커피에서 쓴맛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맨날 커피 마시니까 그냥 커피 넣어놓으면 밍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정도가 높아요. 약간 기름진 느낌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알고 이제 베네치아 다녀왔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밀라노 쪽으로 가거든요. 밀라노 쪽. 위에로 가보니까 위에는 스페셜티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애송이가 이제 이태리도 지역별로 맛이 다르다는 거를 또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거기도 소프트너를 써서 쓴맛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좋은 머신도 좋지만 좋은 필터를 쓰면 오히려 그게 더 맛에 긍정적인 반응을 줄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고 중고 머신 고민하시는 분들은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에가 깨끗해도 따보면 시꺼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급형 머신을 산다 근데 그게 3,400만 원이다 그러면 새 걸 사세요. 그러면 1년 무상 AS를 받으세요. 보급형 머신은 이 보급형 머신을 중고로 사잖아요. 그러면 150에서 한 200 정도 될 거예요. 좋은 거는. 그럼 100만 원만 더 얹으면 새 거 살 수 있잖아요. 그러고 무상 AS를 받는 게 낫죠.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이엔드를 나왔어요. 하이엔드가 나왔어. 와 라마르주고가 700에 나오다니. 와 이거는 사야 돼. 그러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몇 년 썼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1년 아주 좋아요. 1년 동안은 필터를 좀 좋은 거 안 써도 좀 머신 컨디션 괜찮아요. 2년은 필터를 봐야 돼요. 사장님 필터 못 쓰셨죠? 저희 뭐 연수 필터 썼습니다. 그래요?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셨나요? 그럼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했죠. 그거는 사면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필터 못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겠는데 그러는 순간 그 머신은 위험합니다. 거기다가 3년차가 됐다. 3년차부터 스케일이 막 갑자기 막 쫙 올라가거든요. 스케일이 4년차 됐다. 그러면 그거는 부품도 4, 5년 되면 교환 주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사고
쓰는 순간 그때부터 부품들이 다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머신이 좋은 게 나왔다, 한 1년 정도 됐다, 그 정도 됐을 때 그러면 필터 뭐 썼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 필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시면 되죠. 이런 겁니다. 저희 얼마 안 썼어요. 창고에 보관해놨어요. 제일 무서워요. 창고에 보관해놓은 머신 얼마 안 썼습니다. 라고 해서 열어봤더니 시커멓습니다. 저거를 이제 디스케일링을 제가 해드렸죠.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된 머신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거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머신 가격별로 한 300에서 600만원 정도가 보급형인데, 여러분들이 머신 살 때 뭘 봐야 되냐면 이거 600만원인데 보일러 몇 개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보일러 몇 개예요? 보일러 한 개요. 300만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50분 남았다는 300만원인데 보일러 하나, 600만원인데 보일러 하나.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약간의 디자인과 인터페이스가 좀 편하다는 거가 있고요. 퍼포먼스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같은 값이면 600만원짜리 보일러 3개짜리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벌써 열 유지를 위해서 뭔가 좀 퍼포먼스가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같은 값 600만원인데 멀티 보일러가 있고 일반 보일러가 있으면 멀티 보일러가 있는 쪽을 사는 게 좋거든요. 재밌고. 그러면 이제 보일러가 몇 개 있냐고 물어보면서 사시면 좋죠. 그 다음에 500만원, 900만원대가 제일 애매해요. 저 가격대의 머신들이 하이엔드도 아닌 것이 가격대는 있는데 저걸로 인해서 맛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머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일러가 하나짜리라고 하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사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보일러가 2개로 나눠진다거나 그렇게 해서 한 1000만원 중후반이 넘어가는 머신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머신 빨이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추출해 보시면. 그라인더는 이미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저는 머신 되게 중요하죠. 여기는 거제도에 있는 시방기 카페인데, 자, 처음에 스피릿 3,000만원짜리 머신을 사니까 어때요? 바 정중하게 놓고 와 멋있다 하면서 딱 올려놨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처음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장사를 좀 해보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머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머신은 그대로 있어요. 앞에 롤링에이드, 트러플, 그 다음에 새로 나는 음료들, 요 POP가 쫙 있죠. 머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팔고 있는 음료를 홍보하는 게 훨씬 더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 홍보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 머신은 뒤에서 묵묵하게 자기 기능을 해줄 수 있는 머신만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커피 맛을 올리는 거에서 재료를 더 맛있게 보관하고 유지 관리하면 그 맛이 더 올라갑니다. 제가 이태리 갔을 때 물어봤어요. 하우스 브란트라고 귀족 가문이고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는 최고를 먹는다 해서 커피도 되게 최상급만 써요. 에스프레소 강의를 듣는데 너무 궁금했죠. 너희들 커피 왜 이렇게 맛있냐?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뭔지 알려달라요. 그랬더니 우리는 원두를 한 달 정도 숙성시킨 커피만 쓴다. 한 달 이하로 숙성된 커피는 우리는 커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열흘만 지나도 충분히 익었고 2주가 지나면 마치 오래된 커피처럼 느껴졌던 그 커피가 한 달을 기본으로 한다니. 바로 한국에 돌아와서 테스트해봤습니다. 한 달을 확실하게 이제 밀봉된 용기에다가 저온에 선선한 데다 해가지고 한 달을 숙성시켜보니까 와 정말 커피가,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내려드렸거든요. 어머니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더니 이거 무슨 과일차 같다 라고 할 정도로 달고 과일 맛이 많이 느껴지고 너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맛있는 커피를 개인적으로 먹을 때는 잘 볶아서 잘 포장해서 선선한 데다 넣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선선한 데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냉장고가 살짝 떠오르시죠? 냉장고에다 넣어놔도 되는데 다만 김치, 치즈 이런 냄새가 막 돌고 있는 냉장고 있죠? 여기다 넣으면 냄새가 배요. 그러니까 그런 때 말고 선선한 냉장고에 넣으시면 좋습니다. 또는 쇼케이스에 넣으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제 방에
와인 냉장고가 커피 전용으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아끼는 커피를 넣어놓고 잘 수정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이제 커피 머신에 대해서 다 알았으니까 장비 소개 끝났고, 자, 이제 인테리어 업자를 한번 알아봅시다. 이런 것들 되게 보면 그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냥 기본. 고객들이 이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쇼케이스를 보면서 충동 욕구를 느끼면서 여기 이제 구매욕을 느끼면서 들어와서 포스에서 메뉴 계산한 거 들은 다음에 옆에 있는 바리스타가 바로 커피 그라인딩해서 내린 커피를 옆에 있는 보조 바리스타가 있는데 얼음이랑 물 세팅해주는 아이한테 보내주면 바로 샷을 담아서 나가는 구조.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바의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저는 이거는 제가 머신을 세팅할 때 좀 꿀팁인데, 정수 필터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비워둡니다. 여기를 비워두고 여기서 설치를 해서 모든 쪽으로 물을 다 뿌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수가 나도 여기만 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 필터 교체할 때도 필터 여기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필터 교체도 굉장히 주기적으로 잘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제빙기가 지금 한 대 있는데 요 옆에가 수납장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수납장 아니에요. 매출이 잘 나와서 여기도 제빙기 2대가 더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저 제빙기 있죠. 저 제빙기가 지금 위에 보면 그 블렌더가 있는데, 저 블렌더로 이제 스무디 만드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얼음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제빙기 위치가 바로 머신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얼음이 딸리면 얼음 딸린다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제빙기로 해서 얼음을 더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빙기가 바리스타의 앞뒤 활동 반경 안에 있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확보할 때요, 앞뒤 바 사이에 이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격을 되게 아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뒤 바의 이 간격은 둘이 나란히 서보잖아요. 이 둘이 나란히 섰을 때 여성분들은 한 800, 남성분들은 한 900 정도 나와요. 그러면 둘이 나란히 섰을 때 900이 나오는데 900으로 짜버리면 이 둘이 음료를 만들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위험해요, 서로. 그래서 저는 1200을 기본으로 많이 짜요. 앞뒤에 여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작업도 편하고요. 그래서 1200을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으면 1100까지는 제가 양보합니다. 근데 900, 800 이렇게 짜버리면 그건 진짜 나중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1200을) 짜야 되는데 900을 짰다. 그러면 이제 30cm 공간을 더 확보한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평수에서 테이블을 더 넣는다거나 의자 하나 더 넣는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바의 공간을 여유롭게 해서 작은 카페인데 들어가 보니까 바가 왜 이렇게 넓어? 카페가 되게 커 보인다 라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사 들어갈 때 여러분들 이제 배수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일반 그 가정집에 쓰는 한 35 정도 되는 요만한 배수배가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닥에 묻히잖아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커피 가루가 흐르죠. 그 다음에 우유가 흐르죠.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커피 가루랑 우유가 묻혀서 요플레가 돼버려요. 그럼 이게 막혀요. 정기적으로. 그럼 계속 뚫어야 돼요. 최소 75A에서 110 이상은 가져야 크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해야 나중에 싱크대에서 뽕 따기만 해도 수압으로 씻어낼 수가 있는데, 작게 하면 제가 겪었던 것 중에서 가장 눈물 나는 사례가 어떤 거냐면, 분명히 크게 달라고 했는데 정말 작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형 카페예요. 그 대형 카페에서 과일 씻을 거 아니에요. 과일을 씻고 난 다음에 둥둥 떠 있는 거를 뽕 땄는데 이게 배관으로 쫙 흐르는 순간 제빙기에서 물이 팡팡 터진 거예요.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 받습니다. 밤에. 팀장님, 네, 제빙기가 터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서되지? 가봤더니 바닥이 완전 물바다가 돼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새는 거야? 안 새는데. 근데 옆에서 다행히 과일을 씻다가 꼭 열어주더라고요. 그때 물이 빵빵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미 땅을 팠으니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실리콘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다음. 저는 이 바 하단부를 프레임으로 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목수한테 맡겨가지고 나무라게 될 경우에는 이 사이사이를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제빙기랑 냉장고인데 제빙기랑 냉장고는 안에서 발열이 많이 나요. 그럼 그 열이 빠져야 되는데 뒤에서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얼음이 안 얼죠. 그리고 냉장고가 냉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대신에 위에다가 나무를 깔던 뭐 대리석을 깔던 그거는 자유입니다. 어차피 밖에서 안 보이니까. 최대한 좀 프레임으로 짜놓으시면 그리고 또 좋은 게 머신을 놔두잖아요. 그럼 나무로 했을 경우에 보통은 머신 아래에 테이블 냉장고를 놓느라고 그 밑에가 붕 떠요. 그러면 머신 때문에 이게 기울어지거든요. 근데 프레임으로 짜게 되면 그걸 잘 버텨줘요. 그래서 외관적으로도 오래 쓰기도 좋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배수를 바 앞쪽으로 최대한 붙여줘야 됩니다. 저 배수를 한가운데다 놓는 순간 그때부터 굉장히 고충이 시작됩니다. 왜냐면 테이블 냉장고가 밀고 들어가는 순간 배수 배관이 눌려버리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겠지만 이렇게 돼버립니다. 한가운데다 이렇게 배수 배관을 해놔줘요.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설치하는 사람도 힘들고 나중에 유지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배수 배관은 꼭 바 뒤쪽으로 최대한 밀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제가 정수 필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공간을 하나 두고 거기다 수도를 따놓고 거기서 다 뿌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요구해서 매일 현장에 가서 인테리어 체크하면서 여기 하셨죠? 하셨죠? 하면 해놓는데 보통은 그냥 배수랑 수도랑 이렇게 묶어서 해놓으세요. 그리고 해달라고 해도 어느 순간 가보면 또 묶어놨어요.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되는 거를 체크하고 저는 그래서 현장 가가지고 배수 배관이 있어야 될 위치에다가 펜으로 배수라고 동그라미를 쳐놔요. 여기다 수도 해가서 동그라미를 쳐놔요. 아주 크게 써놓습니다. 그러면 좀 실수는 안 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배수관의 높이 있잖아요. 그냥 말 안 하면 많이 높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배수 배관의 그 구배는 제빙기기 뒤에 있는 배수구 있지 않습니까? 이 배수구 높이보다 낮아야 돼요. 내가 쓰는 제빙기 뒤에 있는 배수구 높이를 체크하시고 그거보다 낮게 설정을 해줘야 그래야 제빙기 배수가 잘 이루어지고 얼음이 잘 옵니다. 이게 그냥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거꾸로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얼음이 얼질 않아요. 제빙 성능이 떨어지고 제빙기 쪽에 물이 배수가 안 되면 제빙기 위에 얼음은 있는데 그 밑에는 물입니다. 그래서 얼음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그러니까 금방 녹죠.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밀어넣기 전에 밑에 전기나 배수, 급수 시설 같은 거를 꼭 사진을 찍어두세요. 이거는 냉장고 밀어넣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전기 때문인지 배수 때문인지 수도 때문인지 다툼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좀 명확한 자료가 됩니다. 영상도 찍어 놓으셔야 돼요.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항상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참 동안 영상을 찍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에 전기. 전기는 이 공식 하나만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220V 곱하기 내가 쓰고 있는 차단기 암페아 수. 예를 들어서 20A다. 그럼 이제 6600. 30A다. 그럼 이제 6600이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 내가 쓰는 머신을 보면 거기 전격 전압이 나와 있어요. 3600 괜찮습니다. 4000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7600짜리가 있어요. 8600이.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면 분전압에 30A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머신 틀자마자 바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 전기 회장님한테 꼭 부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선 굵기를 정확하게 써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돼요. 전선 굵기. 여러분들이 쓰는 머신이 단성일 경우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두 가닥이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닥을 쓰는데 전선 굵기가 이 정도면 쓸만해요 라고 해서 설치가 되면 발열이 생깁니다. 그럼 화재의 위험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굵기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는데 여러분 벌써 어렵죠. 이걸 어떻게 전기업체한테 내가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에 그 커피 머신 업체와 인테리어 업체와 소통을 할 수 있게 계속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전기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체크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 가치를 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니까 전문가한테 얘기해서 꼭 전기, 수도를 인테리어 업자랑 통화해서 정확하게 찍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다들 잘해줍니다. 옛날이랑 좀 달라요. 요즘에는 해달라고 하면 정말 잘해줍니다. 커피 머신을 줄이는 실전 노하우는 그 내용이 너무 길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머신 위에 린넨 안 까셔도 됩니다. 머신 위에 린넨 깔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커피 머신 메인보드가 좌상단에 있는지 우상단에 있는지 확인을 꼭 하세요. 메인보드 위에다가 린넨을 덮는 거는 스마트폰을 이불 속에 넣어놓고 하루 종일 켜놓는 거랑 똑같아요. 가열이 돼요. 그러면 뭐 메인보드 안에 있는 콘덴서들이 헷가닥하거든요. 그러면 이상 증상들이 막 발생을 해요. 그게 메인보드 가열이에요. 근데 물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메인보드 위에다가 그냥 린넨 깔아놓잖아요. 거기 숨구멍이에요. 안에 있는 열들이 좀 빠지라고 숨구멍에 하는 건데 그렇게 닫아놓으면 메인보드가 고장나지 않더라도 플라스틱이 사가요. 특히나 추출 버튼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뜨겁게 되잖아요. 실리콘 재질이나 플라스틱 재질이 많은데 걔가 사가요. 그럼 버튼도 수명이 감소가 돼요. 그럼 머신 만드는 사람들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모를까요? 거기에는 다 커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붓지 않고서는 웬만해서는 그 물 붓는 걸로 인해서 쇼트 나가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도 린넨이 덮고 싶다. 그러면 메인보드 반대편만 덮으세요. 근데 진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제 멘탈 케어라는 그냥 재밌는 말을 던져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머신에 대해서 나한테 맞는 급을 선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매장 카페를 오픈하고 난 다음에 가장 멘탈을 빨리 회복하는 방법은 잠시만요. 이거 그래도 볼까요? 제가 열심히 전국으로 저는 발품 팔아서 일했거든요. 잠시만요. 진짜 전국에 있는 카페를 17년 동안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이게 벌써 한 7년 전에 찍은 거니까 지금 더 많겠죠? 정말 우리나라 지도가 다 빼곡하게 다녔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카페들을 들어가서 장비를 인스톨하고 관리하고 사장님들이랑 매출 대화하고 메뉴 대화하고 어떤 전략이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을 17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에 창업할 때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전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카페는 제 머릿속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서 어떤 메뉴를 했고 어떤 매출을 냈는지도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강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컨설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저는 저만큼 카페를 많이 본 사람도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거기 사장님들이랑 많이 공감을 하고 또 관리할 때 그 사장님들이랑 퇴근을 많이 했어요. 일부러 왜 퇴근을 많이 했냐면 이 사람들의 이 퇴근할 때 그 느끼는 감정도 같이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퇴근할 때 이렇게 힘들구나 같이 고충을 나누고 그럼 내가 나중에 컨설팅할 때 이거를 꼭 말해주고 이거를 더 잘할 수 있게 나도 방안을 짜보자. 그리고 그런 사장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합리적인 고정비 감소를 통해서 적은 투자 금액으로 해가지고 빨리 흑자 전환을 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창업하기 전에 꼭 손익분기점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투자한 원금을 손익분기점 아시죠? 내가 고정비나 변동비용을 합쳐서 총 비용에서 이제 손익분기점 이제 내가 투자한 거에서 빵원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구간이거든요. 그 수익이 나는 구간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에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 x는 3.4fc 이거는 나중에 계산해 보면 되는데
가장 현실적인 투자 금액이 1억 8천. 많이 투자하시죠? 1억 미만도 가장 많긴 하죠. 근데 내가 1억 8천을 투자했을 때 나는 과연 몇 명의 손님을 받아야 빵원이 되나? 그때 뭐 수익이 나나?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9만 400원을 내야 되고 객단가 5,000원일 때 객단가 5,000원 후하죠. 60명 정도가 방문을 하면 빵원입니다. 점심시간에 내가 와 60명 엄청 바빴어. 그러니까 근데 하루 종일 장사했는데 60명 나왔다? 그랬을 때는 계속 빵원의 길을 가거든요. 그런 거 몇 명이 내 카페에 들어와야 나는 흑자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고 그랬을 때 한 번 더 계산해보는 거예요. 내가 보증금 좀 낮은데 그 다음에 인테리어 좀 내가 반셀프에서 좀 낮추고 월세 좀 이렇게 깎아서 좀 낮추고 해가지고 한 4천만 원만 좀 줄였더니 40명으로 줄었습니다. 20명이 줄었죠. 그럼 20명은 거의 한 10만 원대는 올린데 10만 원이 계속 추가적으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처음에 너무 무리해서 시작하게 되면 계속 빵원이 유지가 되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벌고 싶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몇 명이 와야 되는지 최소 150명 이상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상권 조사할 때 그 이쁜 몸 앞에 앉아서 여기에 하루 종일 몇 명이 지나가는지 한번 카운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그 카페가 이쁘고 사면이고 해가지고 노출이 좋아도 야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100명 지나가네. 그러면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몇 명이 와야 되는지를 한번 실제 상가에 가서 주변을 보면서 몇 명이 움직이는지 한번 카운팅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상가 이쁘네요 라고 들어가게 되면 무섭죠.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좀 많이 호응을 주시는 거는 주말 종교시설 많은 곳으로 좀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교회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 데는 나중에 주말이 평일 매출이 나와요. 주말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요즘에 교회 카페 많잖아요. 교회 안에 카페 많잖아요 하는데 교회 안에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밖에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관리하는 카페 중에서 교회 옆에 있는 카페가 있는데 주말에 오히려 더 바쁜 것 같아요. 항상 꽉꽉 차 있죠. 이 부분을 되게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 찾기 했을 때 상권 분석할 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성향을 좀 알아야 돼요. 나는 사람을 만나면 맨날 웃는 사람인지 사람 만나면 좀 부담스러운 사람인지 이거를 먼저 알고 상권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도 밝고 사람이 좋고 친절한 사람이다. 그럼 대로변 상품 가서 백다방이나 프랜차이즈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도 돼요. 경쟁은 되는데 그런 성향이 아닐 경우에 앞에 가서 있으면 스트레스. 이제 매출이 스트레스죠. 사람을 보고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친절하고 웃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한번 자기 모습을 CCTV나 아니면 촬영해서 보세요. 안 웃고 있어요. 저도 매장에 있을 때 저 되게 친절한 줄 알았어요. 말은 친절한데 부장님이 오셔서 항상 얘기했던 게 팀장님 웃어요. 항상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다시 보니까 안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성향이 맞게 성향이 앞선 상권이 맞다고 하면 거기 가서 겁나 친절하게 해서 매출을 발생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면 약간 좀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카페는 제 친구 중학교 때 친구 최영수라는 친구의 카페입니다. 근데 여기 원래 집이었어요. 저 맨날 얘네 집 올라가가지고 NBA 농구 시청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여기가 카페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카페를 찾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인테리어가 돼 있잖아요. 그 기와지고. 그러면 건들 게 없어요. 흰색 페인트 칠하고 나무만 딱 느낌만 주면 그게 카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수네 집에 가보니까 장사가 잘 돼요. 목도 좋아요. 앞에가 자전거 주차장, 그 다음에 옆에가 바이크 수리,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한강 입구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 주인이 가게를 내주니까 여기서 매출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세금을 많이 내게 돼서 나 세금 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해서 그 잘 되는 카페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해요.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잘 되고 좋은 목표 찾았을 때도 참 이런 변수가 있어서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어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또 이제 계실 텐데 그 경성커피라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자기는 마케팅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안 해도 되는 데다가 들어가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성향이 약간 그래요. 항상 똑같아요. 톤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대학 성립 응대가 거의 AI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절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백다랑 이런 거 있으면 좋다. 그분들이 친절할 수가 없다. 말발 들리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친절함으로 한번 승부해보겠다. 그래서 모든 고객한테 대화하고 맛있는 걸 권해보고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충성 고객들을 확보하겠다. 그럼 나는 저 분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10년 동안 일을 하셨으니까 그런 데서. 모든 그 뭐랄까 프랜차이즈들은 다 들어온 데서 4평짜리에서 최대 매출 270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하니 10년 동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손님들을 친절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면 앞쪽 상권을 가는데 그게 장착이 안 돼 있는 분이라면 앞쪽 상권은 좀 위험할 수 있죠. 이제 반셀프를 좀 얘기하려고 이걸 띄웠는데 반셀프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목숨 끼고 하는 겁니다. 목숨 끼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해보자가 반셀프예요. 그랬을 때 내가 감각이 좀 없습니다 했을 때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어떤 분은 카페 바만 한 5,000가지 되는 바를 올리셨고 어떤 분은 카페 인테리어를 뭐 5,000가지 올리셨어요. 생계적으로 있는 거. 이거를 쭉쭉 올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목수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해줘요. 그러면 나머지 바닥 미는 거, 벽칠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직접 하면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2주 걸릴 게 한 달이 걸리거든요. 한 달이 걸리는데 좋은 거는 실제로 저하고 이렇게 컨설팅 받아서 오픈하신 분이 5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이 나오는데 그 2,500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건 사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테리어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자신감을 갖기 원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해서 카페에 저희가 다 만들어가지고 첫 오픈을 하니까 1년이 되니까 팀장님 저 2호점 내는 거는 1도 아닐 것 같아요. 저 이거 가맹사업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설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너무 궁금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게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또 확장을 또 준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의 중심은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테리어를 바에 약간 몰빵하시고 나머지는 비워둬서 돈을 번 만큼 나중에 다듬어 가시면 카페가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고객들이 즐기면서 실증이 좀 덜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바에 몰빵하고 지금 보시면 요 바하고 저 위에 천장에 불 들어오는 거 외에 다른 게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이게 바가 중심이고 얼굴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도와드렸냐? 자, 반셀프를 한번 해보자. 해서 가서 제가 말한 대로 되게 좁은데 바를 엄청 크게 했죠. 저기다가 제가 펜으로 다 써놨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냉장고, 여기서 여기까지 재민고, 여기서 러시. 다 써놓고 밑에서 펜으로 다 써놨어요. 여기 수도, 여기 배수. 자, 이렇게 잘라주세요 하니까 목수가 정확하게 잘라줬고 그 다음에 이분하고 저랑 계속 얘기하면서 팀장님 저 옆에다가 그 에스프레소 마시는 테이블 하나 간식이 들어가는 바를 놓고 싶어요. 그래서 쫙 해놓고 저도 아이디어 더 주고 의자를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평소에 안 보이다가 빼면 앉을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아이디어도 계속 공유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제 채팅창에 가보면 그 한 달간의 그 빼곡한 대화들이 있어요. 심지어 상부에 올리는 쇼케이스가 그 당시에 이쁜 게 안 보여가지고 정말 둘이 인터넷 검색 엄청 해가지고 그 원하는 사이즈 만들어서 왜냐면 상판을 스텐으로 했거든요. 스텐은 정확하게 이렇게 레이저로 커팅해서 오기 때문에 조금만 수치가 안 맞으면 못 넣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직접 반셀프를 해서 이런 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괜찮죠? 이게 발색 거예요. 하나하나 다 직접 사셨어요. 이거 쇼케이스 찍기 힘들었죠. 요 거울도 10만원 주고 샀대요. 그래서 뒤에다가 나무 강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임 만들고 자랑하더라고요. 1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저 전등 키는 것도 자기는 저 메탈한 감성이 좋다고 했고, 이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간판 업체 알아서 한 거고, 머신은 심해 토탈 블랙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오픈과 동시에 전 메뉴를 너무 능숙하게 바로 내리셨어요. 그래서 어떤 노하우가 있었냐면, 집에다가 홈카페용 1구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을 놓고 거기서 이미 메뉴를 6개월 동안 다 만들어 놓고 메뉴판까지 다 만들어 놓고 오픈하자마자 그냥 바로 장사 시작. 그러니까 손이 엄청 빠르세요. 오픈하자마자. 그래서 혼자 80만 원을 쳐냈습니다. 장사가 될까 안 될까 고민했던 분이 정말 그런 고마운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제발 그만 좀 들어와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손님이 들어왔어요. 80만 원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은 메디슨 커피고, 이게 송도에 있고, 안에 가면 그 테라라고 이쁜 딸이 있는데, 메디슨이 와이프 이름이에요. 그래서 와이프 이름인데 와이프를 위한 카페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하나의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병석커피인데, 제철 과일을 앞에다 쌓아놓고 봄이 왔네, 여름이 왔네, 겨울이 왔네, 이런 거를 인테리어 효과를 낸 거예요. 그럼 카페가 매 계절마다 뭔가 싱그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일부러 쌓아놓고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생과일 주스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요번에 3호점에는 이렇게 문 열자마자 보이는 쇼케이스에다가 미리 과일 주스에 들어갈 과일을 툭툭 담아놓고 고객이 그걸 들고 와서 결제를 하면 그걸 그대로 부어서 바로 과일 주스를 만들어주는 시스템까지 장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과일이 또 인테리어가 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인테리어를 잘 못 바꾸잖아요. 변화를 주고 싶은데 뭘 줄까? 마케팅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인테리어 변화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 게, 요즘에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된 카페들 같은 경우에, 또는 뭐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요즘에 저희 집 앞에 있는 파리바게트도 그렇고 올리브영도 그렇고 다들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리모델링에서 새로 출발을 하는데,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리모델링에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모델링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왜냐면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으면 장사하고 있는 동안에 그건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하루에 매출이 막 90만 원이면 일주일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근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주말에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요일날 쉽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해줄 수 있어요?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돈을 더 줄게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말에 하루 쉬는 날 조금 하고 일주일 장사하고, 주말에 조금 하고 일주일 장사하고, 대신에 인테리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매출도 유지하면서 주말에는 인테리어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계속 카페가 새롭게 하니까 이제 손님들 다 질리지가 않고 그런 좋은.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등에 동기부여 중이라고, 받는 중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 직원분들이 그 바리스타인데도 한 매장에서 막 3년 넘게 막 일을 하고 그러세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너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1호점, 2호점, 3호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내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뭔가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짠 거를 행했을 때 그게 매출로 이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이 친구들이 여기서 이미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를 배우고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하든 나가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데 그게 저는 동기부여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 관리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사장님이 앞서서 이 친구들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판을 짜주면 아마 직원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저는 뻔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뻔한 이야기. 제가 롱런하는 카페들을 다 돌아다니면요, 굉장히 뻔한 걸로 하고 있는데 그 뻔한 게 먹혀요. 왜냐면 뭔가가 좋아서 이 카페를 열었고, 난 이게 좋으니까 여러분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 카페를 열었고, 그 다음에 오직 퀄리티와 맛,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노력을 알아주는 그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을 위한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계속 생과일 주스도 아까 그 외에 단가가 낮은 일이 거의 없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미끼 상품이랍니다. 정말 신선하고 맛있는 생과일을 하는 집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와서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커피 마셨던 분이 계속 커피만 마시면 질리잖아요. 그러면 저녁에는 와서 생과일 주스를 마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루에 3-4번 방문하는 카페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뻔한 얘기가 장사하는 데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뻔한 거 중에 또 하나가 그 고객님들 취향에 맞게 음료를 커스터마이징 해주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우유를 최소 3가지에서 4가지 종류를 쓰신대요. 그래서 어떤 거는 락토프리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님들하고 대화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요. 늘 마시던 우유를 오늘은 한번 그 락토프리 우유를 한번 마셔보시고 오트밀 한번 마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랬을 때 그 고객님들은 같은 라떼인데 좀 다른 맛의 라떼를 한 카페에서 계속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객님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우리 블렌딩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한번 바꿔서 라떼를 드셔보시죠 하면 이게 4가지에서 8가지가 되고 그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이 카페의 음료가 질려서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이 카페에서는 다른 바닐라 라떼 맛도 먹어볼 수 있고 다른 라떼도 먹어볼 수 하니까 굳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친절하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뻔한 건데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로스터리 카페 전문점인 그 탕포포 커피입니다. 여기는 지금 한 51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하고 계시나 하고 인스타를 봤더니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51년대 카페를 갑자기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 지금 평균 카페 폐업률이 2.5년에서 3년입니다. 근데 10년 카페 하면 우리나라에서 와 진짜 오래 하셨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일할 직장을 만든 건데 10년 했는데 우아라고 하고, 그러면 10년 뒤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의 포지션은 어디가 될 것인가. 나도 분명히 나이가 들 텐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50년대 카페를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제가 일본 갔을 때 제가 감동받은 게, 여기는 로스터리 카페인데 사이폰을 전문적으로 하는 카페입니다. 사이폰 6개를 일렬로 쫙 놔두고 나라별 커피를 딱 통에 담아서 갖다 주면 그걸 분쇄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지 않습니다. 저 안쪽에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이 당시가 한 13년 전이니까 지금 나이가 더 시작했죠. 그런데도 이분은 바가 어울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이 드신 분이 바에 앉아있으면 내가 나이 들어 보여서 바가 그 카페가 조금 올드해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나이 들면 들수록 그 시간에 맞는 멋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았던 건 서빙을 하시는 분이 할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이스하게 옷을 입고 명찰 달고 따뜻하게 가서 서빙하는데 저 서빙하는 모습이 그냥 너무 멋있었어요. 와, 나이 들어도 할 수 있구나. 저게 근데 어색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0년 넘는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좀 이제 멀리 보시고 저희 그 오늘 강의나 나중에 제가 컨설팅 해드릴 기회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10년 넘는 카페를 좀 기획하셨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카페 오픈했을 때 6개월 동안은 매출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매출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처음 오픈하시는 분은 겁을 먹어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바꿔서 처음에 6개월은 매출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그냥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하시면 6개월 뒤에 정확하게 뭔가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년째 됐을 때 어느 정도
단골이 확보되고요. 3, 4년 됐을 때 매출이 좀 종점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 5년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의 나눠먹기를 좀 하다가 조금만 더 지나면 거기서 이제 살아남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매출이 회복이 되고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버티시고요. 아까 그 고정비 감소했을 때 창업할 때 한 번에 무조건 돈을 다 쓰시면 안 됩니다. 8천만 원이 있으면 최대한 6천만 원으로 해볼 생각을 하시고 2천만 원은 장사가 안 됐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야 되고, 장사가 안 될 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장비 하나 더 사서 메뉴를 하나 더 추가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한 번에 8천만 원을 올인하는 순간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카페가 진짜 힘든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하면 좀 남겨두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버틸 것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강의가 이제 시간이 지금 몇 시죠? 몇 시죠? 강의 시간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제 사랑받을 수 있는 카페가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의 감사한 마음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이제 제 기술로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이번에 필리핀 가서 이렇게 이루고 왔고, 여기 아이들이 이제 다 자격증 수료를 받았고요. 그래서 되게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먼저 기술을 주고 이제 이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니까 어떻게 또 다른 좋은 분을 또 만나서, 그분이 또 몰랐는데 필리핀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랑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수료한 친구들 나중에 면접 보고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직 되진 않았지만 그런 좋은 말도 받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 강의는 그렇게 해서 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 창업하는데 첫 단추를 낄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인스타그램은 바리스타 고도현 6분으로 되어 있고요. 유튜브는 커피는 고도현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 전화번호는 여기 앞에 있고, 저 바로 뒤편에다 제가 상담 부스를 놔둬서 추가적으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둘러보시다가 뒤에 와서 상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담을 제가 하고 있어서 받기가 어려우신 분은 연락처 하나 남겨주셔서 돌아다니시다가 한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시죠.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 안에 이렇게 끝내본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항상 20, 30분 늦어가지고 더 강의를 해가지고 항상 불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이거까지 사놨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돌려놓고 1시간 이렇게 해놓으면 눈으로 보이게 이렇게 또 들어가서 알람이 울려요. 제가 계속 강의가 타임이 오버되니까 티팡에서 9,800원